솔직하게 이쪽 업계를 말씀드리면은 변호사가 직접 서류를 쓰지 않아요. 이 업계는. 그래. 왜냐하면은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제가 30대 후반 39대 밥값이 없어서 하루에 라면 하나 가지고 하루를 버티면서 한 1년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해서 변제를 일부 갚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정보를 알았으면 제가 좀 더 빨리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이승진 변호사님 모시고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의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지금은 회생과 파산, 개인회생 아니면은 개인 파산, 법인회생, 법인 파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는 구독자 여러분께 이러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호감형이에요. 미남이시네. 아유, 오히려 호감형이십니다. 예. 네, 네. 제가 오늘 이제 내용 주시 때문에 네. 통계 자료를 잠깐 찾아봤는데 네. 이제 작년 거 기준으로 보면 네. 개인 파산자는 채무 총액이 한 3억 5천, 네. 회생하시는 분들은 한 1억 2천 정도 되고요. 네. 50세 이상하고 이하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 이상은 파산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회생보다 파산이 더 힘드신 분들이죠. 쉽게 해서. 이게 더 회생을 못하는 분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50대 미만은 반대로 회생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75%. 네. 그다음에 이제 남녀 성비로 따져보면 남자가 60%더 많이 있네요. 네. 이제 갱생과 재기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너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혹시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개인 회생, 파산이 무엇이고 또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좀 있겠죠. 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개인 회생하면 나 신용불량자야 이렇게 완전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남들이 알게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신용정보원에는 네. 공공기록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통 신용정보 조회할 수 있는 거는 금융기관이겠죠. 네.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개인회생 중이라는 걸 아는데 금융정보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이요, 30대 네.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때도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고 법적으로도 불이익은 못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요? 어떤 직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곳은 불가능한데 그러한 특정 직업이 아니고서는 다 취업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군요. 네. 그럼 아까 이제 기록이 네. 이제 일부 볼 수 있는 데에서는 네.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네. 저도 지금 기록이 남아 있겠네요. 그럼 이게 평생 기록이 남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이 끝나고 면책받으면 기록은 바로 삭제됩니다. 그래요? 네. 오. 아마 삭제되셨을 겁니다. 그래요? 네. 모르는 거네 이제. 네. 개인 회생하고 파산 일단 차이점이 네.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이게 차이점을 사실 두 제도를 비교하면 둘 다 어려운 제도라서 네. 참 어렵고 일단 파산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산은 그냥 빚잔치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빚이 1억이 있는데 재산은 내 집밖에 없다. 네. 그러면 채권자들이 와서 이 집 경매 붙이고 남은 거 이제 나눠가지고 네. 그 다음에 남은 빚은 탕감해 주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아는 네. 바로 그 빚잔치고 이게 바로 파산이고요.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데 파산을 하게 되면은 재산을 가지고 청산을 해서 채권자한테 변제를 하게 되는데 네. 재산은 없는데 이제 노동자들은 근로소득 있잖아요. 네. 그럼 채권자들은 재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데 이 사람들 근로소득을 내가 좀 받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개인회생이고 개인회생을 하면은 내 장래소득으로 3년에서 5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씩을 채권자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파산 중에 개인회생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포함이 돼 있어요. 파산보다 채권자한테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파산하는 사람보다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이 채권자한테 더 많이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 네.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저도 예전에 사채를 써서 예. 굉장히 많이 불려 다녔거든요. 네. 무서운 분들한테. 고생하셨겠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한테 빌린 돈도 있고 네. 이걸 다 탕감을 받는 거예요? 파산은? 개인회생과 파산은 다 탕감 받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모든 채무는 다 법의 규제를 받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 탕감받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행위를 하다가 힘들어진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주식도 그렇고 예. 내 돈 이상을 빌려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탕감 받나요? 투자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당연히 뭐 아무나 투자하고서 탕감받는다 그러면 약간 윤리적으로 문제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게 그러니까 투자랑 투기가 참 구분하기 네. 어려운데 투기로 사행성 행위로 구별이 되면은 그거는 탕감을 못 받아요. 네. 그런데 사행성 행위로 구별이 안 되면은 그것도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파산은 그냥 네. 전액 다 네. 탕감이 되는 거고 네. 개인회생은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네. 내가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빚이 한 1억이 있다. 네. 그럼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탕감받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얼마를 벌든 간에 네. 내가 빚은 정해져 있으니까 갚는 것도 빚에 따라서 빚이 1억이면은 500만 원 버는 사람도 뭐 2천만 원 갚아야 되고 뭐 300만 원 버는 사람도 2천만 원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정말 단순화시키면은 500만 원 버는 사람은 4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한 달에 네. 한 달에 400만 원씩 갚아야 되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갚게 됩니다. 네. 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갚다가 네. 이게 매달 갚아야 되잖아요. 네. 일정 금액을 약속한 금액을. 네. 근데 중간에 못 갚게 되면 또 네. 연체가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3번 연체되면은 이제 개인회생을 폐지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폐지라는 게 그냥 개인회생 사건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나는 그럼 빚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무섭네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약간 그렇게 엄격하게 공식처럼 하지는 않고요.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등교할 때 보면 선생님이 두발 검사하고 네. 얼마 이상 길면은 이렇게 바리깡으로 밀기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길다고 미는 게 아니라 야 너 가서 잘라 며칠 하다가 그래도 안 자르면 밀었잖아요. 네. 그 약간 대중 없이 선생님 기분대로 네, 맞아요. 약간 이 변제금이 밀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넘어서면은 왜 안 갚아? 갚아라 하다가 그래도 안 갚으면 어느 순간에 폐지를 시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통계로 보면 뭐 개인회생은 평균이 네. 1억 2천, 파산은 3억 5천인데 여기서 뭐 내가 한 100억이 된다. 예를 네. 들어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럼 이것도 다 탕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다 탕감 받아요. 그래요? 심영래 씨 아실 텐데 네. 심영래 씨도 180억 정도를 탕감 받았어요. 그래요? 파산을 하셔서. 그러면 젊은 이제 20, 30대 네. 분들이 뭐 파산이나 네.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제 통장이나 카드가 안 만들어지지 않나요? 통장 만들 수 있고요. 신용카드는 못 만들지만 체크카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카드 만들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취업할 때 불이익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요? 그럼 기업에서는 모르는 거네요? 예, 기업에서는 모르죠.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신청할 때 신청 비용이 따로 드나요? 네, 신청 비용이 기본 뭐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시더라도 법원에 이제 우리가 소송할 때 보면 인지대라고 내거든요. 네. 그게 3만 원 정도 내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으면 채권자들한테 우편물이 가야 되잖아요. 그 송달료가 보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실비 나옵니다.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럼 개인이 이런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네. 개인이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집을 이사를 할 때 인테리어도 내가 할 수 있고 네. 이삿짐도 제가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면 번거롭고 힘들고 그렇죠. 실수도 하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변호사 선임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하려고 할 때 이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비용을 주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 신청하게 되는데 그 변호사님마다 능력치 네. 아니면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얼마나 이렇게 내 것처럼 봐주냐에 네. 따라서 네. 의뢰인의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네. 또 아니냐 이제 차이도 네. 있을 수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쪽 업계를 말씀드리면은 네. 변호사가 직접 서류를 쓰지 않아요. 이 업계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예전에 이제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그렇게 하면서 변호사 선임료가 500만 원 이상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뭐 6, 700만 원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개인회생을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주된 역할이 이제 사건을 관리 감독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서류 작업은 마치 이제 우리가 병원 가면은 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어느 정도 일을 처리하고 의사가 침습행위를 하듯이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변호사가 그 역할도 안 하는 경우예요. 그래요? 네, 변호사가 그 역할도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선 당연히 변제금을 높이라고 해요. 그래요. 내가 100만 원만 한 달에 내겠다라고 내면은 왜 100만 원만 내? 너 120 내? 130 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가 관리 감독을 안 하면은 네. 직원들은 그냥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요. 일이 없어지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한 달에 30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싸우고 이제 법원과 다투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해주는 사무실이냐 네. 아니면 일단 사건만 수임해 놓고서 그냥 법원이 보정하면은 그냥 무조건 뭐 법원이 타당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거의 맞춰서 다투지도 않고 쉽게 사건을 해결하는 곳이냐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골라야겠네요. 네. 변호사님을. 우리 단위TV 시청자분들이 50대 이상이 많은데 그러면 나 개인 파산 할래요라고 해서 네. 법원에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조건이 있나요? 일단은 채무 초과 상태여야 되고요. 채무 초과 상태라는 거는 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됩니다. 무조건. 빚이. 네. 가끔 가다가 요새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제 부동산 갭 투자를 하셨는데 네. 부동산 자산이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뭐 10억여 원이 있는데 당장 원리금을 갚는데 현금 유동성이 안 되니까 네. 이거 개인회생 하면은 뭐 파산하면 된다는데 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자격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 빚이 재산보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자기의 소득이 법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상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요건, 어떤 일정 요건을 네. 하면 파산 신청해서 이제 면책까지 받게 되는데 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법원이 사전적으로도 좀 관리를 하고 사후적으로도 관리를 해요. 그래요. 사전적으로는 파산에서 악용은 대부분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리는 거. 네. 뭐 돈 어디 빌려줬다, 네. 못 받는 돈이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법원은 이 통장에 뭐 법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5년치를 이제 부동산을 재산 처분 내용을 쭉 뽑아요. 네. 그래서 이 처분한 돈이 얼마고 그거 어디로 썼냐. 그래서 쓴 내용을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기억을 못하면은 너 그거는 법원에 이제 환수금이라고 하는 법원에 그 돈을 내놔야 된다. 네. 너가 빼돌린 걸로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좀 커버를 하고요. 또 사후적으로는 만약에 법원을 속이면서 파산한 게 걸리면은 이제 사기죄로 처벌을 네. 합니다. 여기 이제 통계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파산보다 회생이 많은데 네. 뭐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은 법원에서 이 사람들의 능력이 있다고 보고 네. 법원 내부적 실무 준칙에서 파산 신청했지만 개인회생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 사람은 개인회생으로 돌리게 합니다. 이제 젊으니까 경제활동해서 갚아 나가라. 네, 너는 일해서 갚아라. 아까 말했듯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채권자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일해서 좀이라도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힘들어 본 적이 있지만 네. 이제 빚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행 빚도 있고 사채 빚도 있고 개인 빚도 있지만 네. 국가에 내야 되는 빚도 있잖아요. 세금. 아 세금이요. 네. 이것도 탕감을 받나요? 세금은 일단 파산 탕감 못 받고요. 그래. 네. 그리고 국가는 끝까지 받아야 돼요. 국가는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은 채권자들은 탕감해줘도 내 건 내놔라. 그렇군요. 약간 이런. 그럼 탕감은 아니어도 세금도 일부 뭐 줄여주고 그런 건 없나요? 세금을 줄여주는 건 없고 세금과 같이 개인회생에 들어간 다른 채권의 탕감률을 확 늘려주는 거죠. 그렇군요. 세금이 없었으면은
내가 3천만 원을 내면 그걸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잖아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세금을 1,000만 원이 있고 채권자들의 채권이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낸 돈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국가가 가져가고 그래요. 2천만 원을 가지고 채권자 돈에 나눠 가져. 이렇게 합니다. 파산 신청해도 갚아야 된다는 건가요? 파산을 해도 다른 채무는 다 면책이 되고 어. 세금은 남아서 파산 끝나고 나서 갚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 다 탕감받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군요. 그렇지 않아요. 예. 법인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개인은 그렇다고. 내가 법인의 대표예요. 네. 근데 법인이든지 빚이 있으면 그것도 탕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법인도 법인 파산을 하면은 사실 법인은 사람들이 폐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폐업하게 되면은 채권자들한테 소송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고 나는 대표이사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좀 계속 법원 불려나가야 그쵸.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파산을 선택하시게 돼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은 법인에 대해 소송이 들어오는 거는 법원에서 지정한 파산관제인이 다 소송을 하게 되고요. 대표이사는 이제 귀찮은 일은 덜어놓고 이제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서 이제 법인이 이건 이제 우리가 해산된다고 표현하는데 네. 법인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